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외교 성과는 타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엄청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성과가 매우 의미 있다. 그것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이 필요하다. 기억하십니까? 그 불과 2, 3일 됐는데 조선일보가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면 탑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방미 중 최고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을 넘어 북핵에 맞서기 위한 한미의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다. 비확산 조약이라는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면서 구두선에 그쳤던 미국의 해구산을 명문화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격상했다는 점에서 서방 외교가도 성공적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연설과 만찬 노래는 지도자의 품위와 외교적 매너라는 측면에서 세계적 찬사를 받았다.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일 외교에서도 점차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경제와 민생의 시간이다 이랬어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이제는 경제와 민생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몇 가지를 주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문이 제가 보기에 영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는 건 가시밭 같은 국내 상황이다. 정치는 거대 야당의 폭주와 대립으로 출구를 못 찾고 있다. 그러면서 그 출구를 찾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원로들과 전문가들한테 컨설팅 인터뷰 자문을 구했더니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와 정치 그리고 리더십과 스타일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다들 주문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 원로와 전문가들, 전문가는 없는 것 같고 원로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냐면 문희상, 황우여, 유흥수, 그리고 이문열입니다. 정치인이 아니니까 이문열 선생은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문희상, 황우여, 유흥수.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것은 팩트입니다. 이 사람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정치판에서 은퇴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하다가 은퇴하고 나이가 많으면 다 원로입니까? 원로가 원로다워야 원로지. 그냥 정치판 좀 있다가 은퇴하면 원로냐고. 국회의장 할 때 국회의원한테 성희롱 했던 자도 원로냐고. 자, 이 자칭 타칭 원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원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민심이 무엇을 아쉬워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젊은 층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말 하나만한 얘기를 하네, 이 원로들은. 또 간호법, 방송법, 방미기간 중에 해서는 안 될 이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 여당이 이를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성과 공유를 위해서 야당과 접촉하면서 내정 주도권을 가져올 적기다. 문희상의 말입니다.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야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안보와 경제가 100점이라도 곱셈에 해당하는 통합이 0점이면 결국 0점이 되는 것이다. 뭔 산수를 이렇게 하냐. 어떻게 통합이 0점이냐고. 그리고 왜 그게 곱하기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시부리면 말인 줄 알아. 그런 걸 기사화해서 쓰고 있는 조선일보는 도대체 뭐냐고.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한 리더십 변화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방미 기간에 따뜻한 미소와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 겸손한 말투와 태도로 극찬을 받았는데 그걸 야당을 향해서도 하라 이 말이죠. 그럼 대통령이 도둑놈들한테 따뜻한 미소와 매너를 보여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지금 전복하려고 노리고 있는 김정은이하고 그 간첩들하고 그 간첩들한테 조정되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들한테도 겸손한 말투와 매너 있는 태도를 보여라. 그래야 통합이 된다. 앞으로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시죠. 이래야 된다. 이 원로라는 자들이 한 조언이 이런 겁니다. 모르겠어요. 원로들이 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조선일보의 입맛에 맞는 말들만 편집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국면마다 이렇게 전선을 흐트러뜨리고 각을 둔화시킬까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원로들한테 물을 거야 없고 조선일보한테 묻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그리고 재판받고 있는데 피의자이고 피고인이기도 한데 좌파들하고 손잡는 방법 간단해요. 이재명 수사 중단. 좌파들이 개딸들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할 거예요. 그럼 이재명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하겠다. 통치권 차원에서 야당과 대화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모든 수사와 재판을 중단하겠다. 라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다면 뭐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선언한다면 그러면 개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까요? 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함께 손잡고 통합적으로 나가자라고 할까요? 지그들이 머릿속 앞세워갖고서 강행 처리했던 수많은 독소 악법, 위헌적 요소들이 있는 악법 다 자발적으로 처리할까요? 검수완박 처리할까요? 5.18 특별법 처리할까요? 대북전단 살포 처벌법 그거 처리할까요?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이므로 문재인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일체 수사하지 않겠다. 사법 처리하지 않겠다. 그러면 대깨문들이 다 윤석열 지지한다 할까요? 조국이한테도 사면령 아예 내리지 뭐. 재판 중단하자. 조국이가 무슨 죄가 있냐. 지 자식 위해서 저지른 거 일인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족바들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할까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야 통합이 돼요? 그게 통합이 되는 거라면 대한민국 망했지 벌써. 그런 걸 통합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통합된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분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저 좌파들과 투쟁하고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에 대한 사법 처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분열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왜? 그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니까. 외교 성과를 뭐 내정에
이제 전환해야 한다.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나도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그런데 이 외교안보 성과를 내정에 쓴답시고 정치적 타협으로 써라 그러는 것은 방향이 180도 잘못된 거예요. 외교안보 성과를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법을 바로 세우는데 써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교안보 성과를 내정으로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 평판연구소,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일보한테 제가 질문 형식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가?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는 그런 정말 개돼지로 보이는가?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손절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 네, 북한이 최근 이 대남 지령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 대남 지령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수정당의 내홍을 유발하라. 보수정당의 내홍, 분열을 유발하는 선전선동을 강화하라. 반정부, 반윤석열 시위를 통한 사회분열을 조장하라. 뭐 이런 지시들을 대남지령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북한의 대남지령문은 대체로 무슨 군사기지나 기밀을 탐지해서 보내라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간첩단 포섭됐던 어떤 간첩 하나는 오상 공군기지 들어가서 근접 촬영해서 보내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벌써 7, 8년 전 일입니다. 요즘 나오는 지령문은 그런 게 아니고 주요 국가 인프라 파괴, 반미 반일 선동 뭐 이런 게 아니고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하면 총선에서 다시 종북주사파가 이길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보수를 어떻게 분열시킬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령문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남 공작도 총선 모드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이가 총선 모드로 바꿨어요. 종북주사파도 총선 모드입니다. 돌입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모드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총선 많이 남았다 생각하면서 손 놓고 있는 세력 국민의힘이 유일합니다. 북한은 최근 대남 선전 매체와 해외에 파견한 공작원 등을 통해서 반정부 분위기 조장에 집중하라 이런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김기현을 대통령실의 막가파식 총력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공격하라. 이렇게 폄훼하고 모략하라.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시켜라. 이런 지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안철수계와 이준석계 등 이 반윤, 비윤계 의원들 공천 대학살 가능성을 언급해라. 그러면 결국 이것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정당으로 뛰쳐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친윤 대 비윤 프레임을 확산시키고 제3신당론을 띄워서 자유파 보수진영 내 갈등을 조장하라. 그 지금 제3신당이 열심히 띄우는 게 김종인인데, 금태섭이 뭐 이런 자들인데, 이 자들이 뭐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들을 이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팩트죠. 또 총선 때 민생 파탄, 권력욕에만 눈이 멀어 있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 이런 구호를 앞세워서 국정 심판론을 자극해라. 이런 전략도 지시되고 있습니다. 대남 지령문에는 야권, 종교계, 사회단체 등이 파쇼 독재자, 검찰 만능주의자 윤석열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에 쫓아내야 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표출시켜 제2의 촛불 집회를 일으키는 데 목표를 두고 열심히 활동해라 할 것이다. 뭐 이런 지시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내년 총선이 무지무지 중요할 겁니다. 그냥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안보 압박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빼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선에서 윤석열을 패배시켜야 된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다. 그러니 체제의 생존을 걸고 목숨을 걸고 윤석열 국민의힘을 패배시켜라. 이런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다시 종북주사파가 이기면 제2의 촛불 집회 같은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촛불 들고서 퇴진운동을 했던 종북주사파들인데 지난해 10월에는 종북주사파 좌파단체들이 전부 연합해서 주말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 종북주사파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의 지령에 의해서건 아니면 그냥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서건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이 자유파 진영이 북한의 분열 공작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실제로 북한의 그 분열 공작이 일부 먹혀들고 있는 정황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을 손절하자. 정광훈 목사 세력을 손절하자. 자유파 유튜브 세력을 손절하자. 이런 주장들입니다. 손절할래야 손절할 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면서 손절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 정광훈 목사 세력들, 그리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사람인데 다들. 이게 분열의 씨앗이에요. 이렇게 해서 분열해 나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유파를 분열시켜서 총선에서 다시 승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식물 대통령 만들고 윤석열 정부 식물 정부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김정은과 대남 공작 부서의 그 공작이 먹혀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깨달을 머리가 또 이런 거를 깨닫고 대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용기가 국민의힘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대표 이하 지도부에게 제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눈을 좀 떠라. 적의 분열 책동이 이미 작동되고 있다. 적의 시퍼런 총칼이 이미 우리 목젖을 겨누고 있고 옆구리에 와 있다. 제발 눈을 좀 떠라.
누구 손에 죽는지도 모르고 또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제발 눈을 좀 떠라. 그리고 우리 고성구TV 시청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정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우리 자유파 세력 그리고 자유파 유튜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비록 못났고 마땅치 않아도 그리고 저 김정은 종북주사파의 분열 공작에 휘둘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도 우리가 국민의힘을 손절할 수는 없지 않냐.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마땅치 않아도 우리가 국민의힘을 손절하고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당 만들자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유파의 괴멸, 대한민국의 붕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자유파의 대동단결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정광훈 목사 세력과 우리 자유파 유튜버 세력들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해 나감으로써 저 김정은 종북주사파들의 우파 분열 책동을 분쇄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2027년 정권 재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 이거 국민의힘에게만 요구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음속에 국민의힘을 손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이걸 돌아보고 연대가 아니라 손절이 아니라 연대의 더 강하고 더 깊은 연대를 향해서 다 함께 나아갑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 전격적 개각이 필요하다. 오늘 동아일보는 예측 기사를 썼습니다. 뭐 취재를 하고 예측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9일, 21일 지금 히로시마의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1년의 외교 행보를 일단 마무리하게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집권 1년을 맞은 소규모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거론되는 개각 대상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등입니다. 그러니까 소폭 개각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보여주기식 쇄신은 안 한다.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한다. 이런 인사원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리고 그동안 사실 그런 형태의 인사를 해왔죠. 그런가 하면 박진 외교부 장관도 권영세 장관과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를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외교 라인에 라인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조태영 안보실장이 자리를 잡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박진 장관이 다시 바뀌면 전체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이 흐트러질 수 있어서 당장 교체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추경호 장관 부총리죠.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은 5월에 있을 개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맡아야 될 일들,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인데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가 하반기에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원희룡 장관은 지금 건폭과의 근절이나 전세 사기 사태를 수습하는데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도
뭐 주로는 이재명 사건 등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동아일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 5월 말쯤에 부분 소폭 개각, 그다음에 9월에 추석 전에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또 일부, 그다음에 정기국회가 끝난 연말에 또 일부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개편하는 시나리오를 여권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비롯한 비서실의 그 요원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올 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에 상당 폭의 개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일보가 여러 그 지점에 대한 취재를 해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희 조사에서는 41% 지지율 회복을 보였고, 그리고 그 미국 국빈 방문을 비롯한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의 여러 성과들이 쌓이고 모여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그러나 40%대로 안정적으로 진입하더라도 대선 때의 48%나 또는 그것을 조금만 넘어서 50%대로 진입을 해서 안정적인 지지율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흐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어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선 승리의 3대 요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리가 필요하다. 50%대로 지지율 관리가 가능하다면 총선 승리에 결정적인 모멘텀이 된다.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는 특권 철폐 정치개혁 어젠다를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공천혁명 해야 된다. 이건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인 대통령 지지율의 50%대 진입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구체적인 현실적 목표로 상정하고 이 판을 다시 봐야 된다. 그러려면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민의힘을 완전히 전면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개편은 정부의 개편이다. 총리부터 교체해야 한다. 50대의 젊은 돌파형, 유능하고 일 잘하고 검증된, 그리고 정무감각도 있는 그런 50대 돌파형 내각으로 전면 재편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맞춰서 대통령실도 좀 홍보와 정무 전략 감각이 좀 있는 사람들로 좀 유능하게 강화해야 한다. 당 지도부는 지금 윤재호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포진을 함으로써 여러 특위, 예컨대 이미자 의원의 노동특별위원회라든지 박성중 의원의 미디어 특위라든지 하는 특위, 그리고 또 후쿠시마 괴담 근절을 위한 성일종 위원장의 특위, 이런 것들이 가동되면서 어느 정도 당은 지금 제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국면 전환의 결정적인 카드, 이 개편, 내각 개편을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뭐 말이 좋아 3단계지 결과적으로 찔끔찔끔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력적인 무기를 흐지부지 써버리는 것에 불과해진다. 그리고 국면 전환이 왜 나쁘냐? 우리가 분리하면은 국면 전환을 해야지.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 바꾸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국면 전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진짜 유능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전변에 세우자는 것인데 국면 전환이 왜 나쁜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내각을 해서는 정무 전략적으로 판을 짜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국면 전환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총리 이하 50대 유능하고 참신한 젊은 돌파형 내각으로 전면 개편하자. 모아서 하자. 한꺼번에 하자. 그래야 지금 막 자리를 잡고 가동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국민의힘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정무 감각이 떨어지고 홍보 감각이 떨어지는 이 비서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보강 작업을 함께 하자. 그래야 면모를 일신하게 된다. 그래야 대통령의 얘기대로 지난 1년간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이제는 다 넘어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속도가 늦은 부분은 제대로 속도를 내고 방향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방향을 바로 잡아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진짜 윤석열다운 윤석열 정부를 구현할 수 있고 윤석열다운 윤석열 국정을 마음껏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뭘 하든 좀 당당하게 하라. 아이 참, 제가 아침에 방송 준비하면서 뉴스를 쭉 체크하다 보면 좀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좌파들의 뉴스들도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뭐 한동훈 장관 일 잘하는 거, 원희룡 장관 일 잘하는 거, 이철우 지사 경북 디지털 대전환 같은 정말 멋진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뭐 이게 뭐지? 아, 참 창피하게 하는 이런 뉴스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 특히 그게 우리 측 뉴스일 경우에는 아이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빼지 뭐, 안전하면 되잖아,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참. 예, 그런데 정말 저 오늘 아침에도 또 그런 유혹에 빠져서 이 짧은 뉴스 하나를 들고 이걸 뺄까 말까 뺄까 말까 여러 번 망설이다가 아니다, 이렇게 춘풍추상 상대한테는 봄바람처럼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추상처럼 하라는 건데, 이걸 좌파들은 상대한테는 추상처럼 하고 자기들끼리는 봄바람처럼 했지 않았냐. 우리도 그렇게 그 좌파들처럼 그 전철을 밟았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논평을 합니다. 자, 팩트는 이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아마 2번 열 거예요. 오늘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걸 취소한다는 뜻은 뭐냐면 지도부에 엄청 큰 일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데 알아봤더니 김재원하고 태영호가 최고위원이잖아요. 그 이 두 사람이 최고위원이니까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면 당연히 출석할 거 아닙니까? 출석하면 당대표부터 한마디씩, 원내대표 한마디, 그 다음에 1등 최고위원이 김재원이니까 김재원 한마디, 뭐 2등 최고위원 한마디,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최고위원들끼리 다 한마디씩 하고, 이것까지는 이제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비공개를 할 테니까 기자들 나가주세요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김재원이도 최영호도 다 한마디씩 할 권한이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최고위원 회의를 안 열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좌파들이 웃기는 것만 해도 충분해. 아니 국민의힘까지 왜 이럽니까?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오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가 취소됐다고 알렸어요. 기자들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관계자도 이게 정신없는 사람이지.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기현 대표가 참석하는 외부 행사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최고위원회의가 중요합니까? 외부 행사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정말 최고위원회의는 정례적으로 열어야 되겠고 외부 행사는 도저히 김기현 대표가 빠질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대표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사회봉을 원내대표가 잡으면 됩니다. 최고위원회의가 어디 김기현 개인 조직입니까? 집단 지도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참석하는 외부 행사가 있기도 하지만 이라고 하는 것도 황당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진짜 황당한 설명이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최고위를 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랬어요. 아니, 그래 알겠어요. 아니 이런 거를 이렇게 기자들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당 지도부도 있습니까? 아니 쪽팔려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아니 김재원 태용호 부담스러워서 최고위원 회의 안 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추궁하듯이 질문을 해와도 아이 무슨 공당이 우리가 뭐 그런 아니 오늘 김기현 대표가 워낙 중요한 일이 있고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다음으로 연기했어요. 설명을 해도 이렇게 설명해야 해야 될 관계자가 대놓고 아유 김재원이 태용호 이것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 안 열기로 했어요.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꼼수를 쓰는 것도 쪽팔린데 그걸 쪽팔린 줄 모르고 대놓고 광고까지 하고 있어. 꼼수는 진짜 잔대가리 굴리는 좌파들이나 쓰는 거예요. 우리 자유파는 늘 당당해야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리고 아니 김재원 태영호의 최고위원 출석이 부담되면 당대표가 그 두 사람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못 나오게 하든지 그럴 설득이 안 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고위원 멤버니까 최고위원 회의 열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자신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맡겨두든지. 아니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딱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김재원 태용호가 최고위원 자리를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는 최고위원 회의를 이제 못 열겠네. 아니 태용호는 지금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사퇴할 생각 없다고 끝까지 지금 버티겠다고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태용호는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면 참석하겠죠. 최고위원 자격으로.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김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윤리위가 징계를 해요? 그래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징계를 한다고? 그러면 그 징계는 뭐 한 번 윤리 열어서 끝냅니까? 재심 절차도 있고 자기 소청 자기 해명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달라고 그러고 앞으로 이걸 저는 김재원이나 태영호가 그렇게 지저분하게는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준석이 하는 식으로 진짜 법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몇 달 동안 최고위 안 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정치하는 자들이 이런 최소한의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급한 불 끄듯이 회의를 안 연다는 게 말이 되냐고. 더구나 그걸 그런 식으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걸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 이러니
국민의힘, 이게 집권당,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 집권당다운 무슨 권위가 있나, 뭐 무슨 신뢰가 있나. 좀 당당합시다.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해도 정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툭툭 털고 앞으로 나가야지. 어디서 배운 버릇이 맨날 꼼수만 써. 다음 최고위원 회의, 정례 회의니까 날짜 바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회의 열고 나머지는 우리 책임당원들이 84만 책임당원들이 선택해서 선출한 최고위원들이에요. 김재원, 태용호의 자유파 정치인으로서의 기본과 양식에 맡겨라. 왜 그런 당당함도 보이지 못하느냐.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7일, 8일 이틀간 있을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무슨 대단한 애국 세력인 것처럼 태극기같이 들고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수십 년간에 걸쳐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분쟁 지역, 분쟁 가능성이 있는 영토의 경우에 그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는 이 문제가 국제 문제화 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외교를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도를 지금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도 문제를 갖고 떠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야. 독도는 다케시마야. 독도의 날 우린 정했어. 이러면서 이걸 분쟁 지역화 해야, 그래서 점점 국제적으로 야, 저 독도가 도대체 어디 거야? 저 되게 시끄럽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만들어 놔야 국제사법재판소에나 또는 이 영토 문제를 다루는 해사위원회 같은데 비로소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는 일본은 어떻게든 이걸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수십 년간에 거친 전략이고, 우리는 역대 정부가 다 그랬듯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니까 그냥 조용히 국제 문제와 분쟁 지역화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독도 정책이었어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 실효적 지배가 어떻게 나타났냐.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 실효적 지배가 이제 구현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이 한참이던 1952년 1월에 그 전쟁통에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공포해서 이걸 이승만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평화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독도를 우리 땅으로 다시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선포를 합니다.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에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다. 그래서 그 이듬해 1978년에 우리 경비정이 독도 12일 내에서 조업하는 일본어선 100여 척을 쫓아버렸어요. 우리 땅인데 왜 여기 와서 고기 잡냐?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11월에 김성도, 김신열 부부가 독도에 전입을 하는데, 주민등록 전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독도 주민이 되는 것을 승인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곳이다. 이걸 법적으로 확인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12월에 일반 전화를 개통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 때 1997년인데 이게 대통령 임기 말입니다. 독도에 동도와 서도가 있잖아요. 동도에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서 저반 능력 500톤인 저반 시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도까지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배를 세우고 독도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서도에는 2층짜리 어민 숙소를 준공했습니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에 일본과 관계가 긴장이 고조되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독도, 동도, 서도를 우리 땅으로 이렇게 기정사실화 시켜버린 겁니다. 자, 실효적 지배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독도가 우리 땅이지. 그러니까 거기다 저반시설도 짓고 어민 숙소도 짓고 이렇게 가끔 표리하는 어민들이 있거든요. 독도 근처에. 또는 작업하다가 잠깐 쉬어야 되는 것. 왜 독도 어민시설도 짓고 또 그 근처에 일본 어선들이 CBL이 영해죠. 에 들어오면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선언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국제분쟁 지역화하지 않고 우리 것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것으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역대 자유우파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이 다 그걸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할 소지를 준 것이 누구냐? 김대중입니다. 좌파 정권 김대중이에요. 김대중이는 1998년에 대통령 되자마자 1998년에 신한일어업 협정을 맺어요. 일본하고. 이 신한일어업 협정 동해상에서 한일 양국이 각국 연안 200해리에 대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면 이게 겹치는 수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중간 수역으로 지적해서 양국이 공동조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를 공동수역, 중간 수역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협정, 김대중이가 채택한 이 1998년의 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를 보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상대방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넣는 것은 어업에 하는 것이다. 다른 영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12국기 특집거리가 없까 하는데 김대중이가 덜컥 그걸 해준 거 아닙니까? 독도에 대해서 일본과 대등한 입장을 마련해주는 단초가 거기서 제공이 된 겁니다. 이런데도 지금 종북 주사파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번에 기시다를 만나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정신들입니까? 기시다는 독도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는 걔 무시해버리는 것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략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시다는 떠들지만 우리는 걔 무시한다. 이걸 이자들이 말이죠. 거꾸로 지금 우리더러 기시다한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얘기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냐고. 지금 독도 문제를 이슈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 누구냐? 일본의 극우 세력들입니다.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독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일본의 극소수 극우 세력들만이 타케시마를 찾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국제분쟁화해야 된다고 밀어가고 있는데 똑같은 주장을 종북 주사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효적 지배이기 때문에 분쟁 지역화하고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하고 조용한 외교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마치 소극적인 것처럼 독도 문제에 관해서 소극적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또 좌파 선동에 넘어간 국민들이 야 윤석열은 왜 저렇게 굴욕 외교를 해? 아니 우리 영토를 왜 우리 영토라고 말도 못해? 라는 좌파들의 선동에 휩쓸려 가게 그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 조국이가 죽창가 부르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든 친일 몰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애국 세력인 것처럼 둔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영토 전략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노리는 유일한 세력은 일본의 극우 세력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극우 세력도 이걸 주장하면서 일본 국내에서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 극우 세력과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서로 간에 적대적이면서도 서로 간에 의지하는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주 더러운 천박한 야합,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는 하지만 이 사악한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독도 문제를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반국가적 행태, 반국가적 행태에 대해서 냉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일본의 우익이 극우가 독도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정확히 일치한다. 실제 한일 관계 진전보다는 국내 정파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영토문제 전문가들이 국민들한테 좀 정말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대 정부의 실효적 지배라고 하는 이 전략 원칙이 어떤 것인지, 또 그걸 위해서 우리 자유파 정권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런데 입만 열면 반일반일하는 저 종북 주사파들이 실제로는 우리 영토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매번 제가 논평할 때마다 왜 이 정부는, 우리 자유파는 왜 이렇게 객관적인 팩트를 알리지도 못하냐, 국민들한테. 이런 답답함을 제가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한 좀 제대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하면 저들의 나라